19세기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조반니 스키아파렐리는 화성에서 운하를 발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화성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발견했다고 믿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았거나 특히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던 5가지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는 게일 분화구에 있는 킴벌리 지점을 탐사하고 있었습니다. 탐사 과정에서 큐리오시티는 여러 장의 사진을 촬영해 지구로 전송해줬는데요. 사진을 전송받은 과학자들은 이 사진들을 인터넷에 공개했고 그 즉시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공개된 몇몇 사진에서 이상한 불빛을 발견한 사람들이 다양한 음모론을 주장하기 시작한 거죠. 과연 이 빛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음모론자들의 주장대로 외계 지적 생명체가 만들어낸 빛이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이 빛이 우주선에 의해 발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구와 다르게 화성은 대기가 없어서 우주선이 지표면까지 내려올 수도 있는데요. 큐리오시티에 장착된 카메라는 이러한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게 설계되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포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성에서 금이 발견되었다고 믿었습니다. 2018년 11월 큐리오시티는 베라 루빈 능선을 탐사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아주 우연하게도 이 반짝이는 물체를 발견하고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이 물체는 금이 아니라 니켈 철 운석일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 내렸죠. 큐리오시티는 2015년에도 커다란 금속성 운석을 촬영했던 적이 있었고 2016년에는 이와 비슷한 작은 운석을 촬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2004년) 나사의 오퍼튜니티는 메리디안이 평원에서 아주 둥근 모양의 물체로 덮여있는 지역을 발견했습니다. 이 물체들은 100마이크로미터에서 602mm까지 다양한 크기로 이루어져 있었죠. 16년이 지난 지금도 과학자들은 이 물체의 정체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적어도 이것이 생물이 아닐 것이란 데에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물에 의해 형성된 구형의 적철석, 운석 충돌 및 화산 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물질, 그리고 석회석 광물에 의해 형성된 물질 등의 가설이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아직 이 물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성 탐사선 큐리오시티는 또 다른 이상한 물체를 촬영했습니다. 음모론자들이 이 물체가 동물의 허벅지뼈라고 주장하면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었는데요. 그러나 나사는 이 물체가 대퇴골 허벅지뼈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이는 바람이나 물에 의해 만들어진 화성암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과학자들은 만약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미생물 수준의 단순한 형태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화성은 복잡한 유기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충분한 산소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처럼 커다란 화석은 존재할 수 없을 겁니다. 큐리오시티가 화성에 도착한 직후 화성 표면에서 아주 기묘한 물체가 발견되었습니다. 화성의 표면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 때문에 처음에 과학자들도 크게 당황했을 정도였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이 물체를 분석한 결과 이 물체는 플라스틱 포장지라고 확인되었는데요. 큐리오시티가 착륙하는 순간 몸체에서 튕겨져 나온 플라스틱이었다는 겁니다. 착륙 과정에서 전해진 충격 때문에 느슨해진 케이블에서 빠져나온 플라스틱 포장지 조각이었던 거죠. 또한 2018년에도 이와 비슷한 물체가 발견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물체는 얇은 바위 조각인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우리는 화성에서 생명체 또는 그 흔적이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화성에 투영된 우리의 간절한 희망과 꿈,
그리고 로버가 촬영한 이미지가 선명하지 않고 애매한 점 등이 다양한 착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암튼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화성에 직접 가서 봐야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마침내 과학자들은 화성의 내부 구조를 알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로써 화성은 태양계에서 내부 구조가 밝혀진 두 번째 행성이 되었죠. 화성의 내부 구조는 지구와 많이 닮아 있었지만 또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과연 화성의 내부 구조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현재 화성에는 인사이트 착륙선이 화성의 내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착륙선은 다른 탐사선들과는 달리 오직 한 장소에 고정되어 화성의 내부를 조사해 오고 있는데요. 특히 화성 표면에 설치된 작은 지진계를 통해 화성의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동을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사이트 착륙선이 그동안 수집해왔던 화성의 지질 데이터를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인사이트 착륙선이 보내온 데이터에 따르면 화성에는 하루에 약 2번에서 10번 정도의 지진이 발생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진의 강도는 3.0에서 4.0 수준으로 비교적 약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통해 화성의 내부 구조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알아낼 수 있었는데요. 일단 화성은 지구와 마찬가지로 지각, 멘틀, 핵 이렇게 세 가지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화성의 지각을 먼저 살펴보면 일단 화성의 지각은 그동안 과학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얇았습니다. 인사이트 착륙선이 위치하고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화성의 지각 두께는 약 20에서 39km 수준에 불과했죠. 화성의 전체 영역으로 확대했을 때의 평균 지각 두께는 약 24km에서 72km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화성의 지각 두께를 최대 100km까지 예상해 오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지구의 평균 대륙 지각의 두께는 약 33km이며 해양 지각의 두께는 약 10km 수준입니다. 또한 화성의 지각은 지구처럼 여러 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구의 지각판처럼 단층이나 균열과 같은 현상들이 화성에도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이는 화성의 열이 점점 식으면서 지각의 부피도 줄어들게 되어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각 아래에는 약 1560km 두께의 지구보다 훨씬 더 얇은 멘틀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화성의 얇은 멘틀은 핵의 냉각 속도를 가속시켰고 이로 인해 화성은 더 이상 자기장을 만들어낼 수 없었을 겁니다. 인사이트 착륙선은 화성 표면의 자기화가 이전에 조사했던 수치보다 무려 10배나 더 강하다는 것도 알아냈는데요. 이러한 결과는 화성이 한때 지구 수준의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얇은 멘틀 아래에는 지구의 외핵과 비슷하게 생긴 아주 거대한 핵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화성의 핵은 무려 화성의 반지름보다도 더 거대한 크기를 가지고 있었죠. 사실 과학자들도 화성의 핵이 이 정도로 거대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인사이트 착륙선은 화성의 거대한 핵 때문에 화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정 지진파들을 다수 놓쳐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화성에는 인사이트 착륙선이 감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지진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한 화성의 핵은 지구의 외핵처럼 액체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화성의 핵 안에도 지구처럼 단단한 내핵이 들어있는지까지는 알아낼 수 없었습니다. 인사이트 착륙선이 화성에서 조사를 시작한 지 이제 2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단 2년 만에 이렇게 화성의 내부 구조를 밝혀내는데 성공했죠.
달의 구조를 밝혀내는데 무려 40년이 걸렸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에 발견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화성의 내부는 지구와 아주 비슷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화성이 지구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화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번의 발견은 화성의 탄생과 진화의 수수께끼를 밝혀내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화성에서 아주 이상한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흔적은 그동안 화성에서 발견된 흔적들 중에서 가장 생명과 가까웠는데요. 만약 이것이 지구 어딘가에서 발견되었다면 생명의 흔적일 가능성이 아주 높았을 겁니다. 하지만 화성에서 발견되었다는 점, 그 점이 과학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은 큐리오시티가 화성에서 수집한 샘플들을 분석했습니다. 이 샘플들은 모두 화성의 게일분화구 내에 각기 다른 위치에서 수집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이 샘플들에는 탄소의 동위 원소인 탄소 12가 대량으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탄소는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탄소 12는 지구의 생물들이 음식물을 소화하거나 광합성을 하는 데 이용되는 아주 중요한 동위원소죠. 그래서 지구에서 발견되는 대량의 탄소 12는 생물학적인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전에 호주에서 발견되었던 약 27억 년 된 퇴적물도 화성의 샘플과 아주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당시 과학자들은 이 퇴적물이 고대 미생물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결론 내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된 탄소 12가 화성의 샘플에서 대량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즉 이번의 발견은 먼 옛날 화성에 생명이 존재했었다는 최초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리면 정말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곳은 화성입니다. 화성은 지구와 전혀 다른 환경과 역사를 가지고 있고 과학자들은 화성에 대해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죠. 지구에서는 생명의 흔적이 될 수도 있지만 화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과연 화성에 존재하는 대량의 탄소 12는 어떠한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걸까요? 과학자들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다음의 3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화성의 대기에 있던 탄소 12가 유기분자들과 섞여 땅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화성의 대기의 이산화탄소는 자외선과 상호작용하여 복잡한 유기분자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이렇게 만들어진 유기분자들은 이곳에 있던 탄소 12와 섞여 함께 땅으로 떨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과거의 실험 결과가 있긴 하지만 아직 가설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화성이 우주 공간에 떠있는 분자 구름을 통과했을 가능성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연하게도 이 분자 구름에는 아주 많은 양의 탄소 12가 포함되어 있었죠. 화성이 이 구름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탄소 12가 지표면에 내려앉게 되었을 겁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역시 뭔가 그럴듯하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우연한 사건이 연속되어야만 합니다. 또한 이 시나리오는 검증하기도 매우 어렵고 훨씬 더 많은 추가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먼 옛날 화성에 존재했던 생명체들이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화성의 지하에 살았던 미생물들은 탄소 12를 소비해서 메탄을 방출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지상으로 올라온 메탄은 지표면에 있던 다른 미생물이나 자외선에 의해서 분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의해 메탄은 다시 탄소 12로 전환되었고 그대로 지표면에 남겨졌을 가능성이 있죠.
실제로 지구에서 발견되는 이와 비슷한 퇴적물에서 미생물들의 흔적이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나리오 역시도 아주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문제는 바로 화성에서 미생물의 흔적이 단 한 번도 발견된 적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이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큐리오시티는 화성에서 메탄 등의 생명과 관련된 유기 분자들을 발견해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생명에게 아주 중요한 탄소 12도 발견해냈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진짜를 가려낼 마지막 퍼즐 조각만 찾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세 번째 시나리오에 가장 큰 중점을 두고 그 조각을 찾고 있습니다. 약 35억 년 전 거대한 소행성이 화성에 떨어졌습니다. 이 소행성은 화성의 표면에 충돌하면서 아주 커다란 분화구를 만들어냈는데요. 시간이 흘러 이 분화구에는 서서히 물이 고이게 되었고 결국 커다란 호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당시 이 호수에는 수많은 화성의 고대 생명체들이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곳에 생명이 존재했었다면 이 호수의 바닥에는 아직도 생명의 흔적이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큐리오시티는 이 호수 바닥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쳤습니다. 얼마 전 화성 탐사 로버 큐리오시티는 게일 분화구의 바닥을 조사했습니다. 큐리오시티는 이곳에서 점토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퇴적암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점토는 암석이 분해되면서 그 안에 있던 다양한 광물들이 물과 접촉하여 만들어집니다. 지구에서 발견되고 있는 많은 미생물들의 화석이 이러한 점토층에서 발견되고 있죠. 그래서 화성에서 발견된 점토는 화성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고 있는 과학자들에게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큐리오시티가 발견한 화성의 점토는 지구에서 발견되고 있는 점토와는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지구에서 발견되는 점토에는 주로 규소나 알루미늄 등의 다양한 광물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화성에서 발견된 점토 안에는 산화철이라는 성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산화철은 주로 철과 산소가 만났을 때 만들어지는 화합물입니다. 화성이 붉은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바로 화성의 표면에 이 산화철이 아주 많기 때문이죠. 화성의 점토가 대부분 산화철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는 기존의 성분들이 거의 소멸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자들은 화성의 점토가 산화철로 가득해진 이유를 염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과거 게일 분화구에 존재했던 호수가 모두 말라버린 뒤 이곳에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염수가 들어차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염수는 다양한 광물과 또 어쩌면 생명들로 북적이던 분화구의 바닥으로 계속 스며들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게일 분화구의 점토층이 보관하고 있던 고대의 기록들은 모두 깨끗하게 지워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화학적 변형 과정을 가리켜 속성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과학자들은 게일 분화구의 점토층이 있다면 수십억 년 전의 성분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 왔었죠. 그런데 이번에 큐리오시티 로버에 의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먼 옛날 화성에 존재했었을지도 모르는 초고대 생명들의 흔적이 완전히 리셋되었다는 겁니다. 화성의 다른 지역은 어떤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과학자들은 게일 분화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일 분화구에는 생명의 흔적이 발견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나중에 생긴 염수가 분화구의 바닥으로 스며들어가 다양한 화학적 과정을 일으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켰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비록 속성작용에 의해 화성 지표면에 존재했던 생명의 흔적은 지워졌어도 지표면 아래에는 생명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의 발견으로 과학자들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화성에서 발견되는 암석에는 과거 화성의 기록이 모두 보존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이죠. 그래서 현재 큐리오시티는 호수가 사라진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암석들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게일 분화구 부근에서 감지된 메탄의 근원을 찾기 위한 탐사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구에서 메탄은 대부분 생물학적 원인에 의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여전히 게일 분화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비록 화성의 많은 흔적들은 지워져 버렸지만 그래도 아직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화성 게일 분화구 위쪽 대기에 있는 산소에는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계절이 변화됨에 따라 산소의 농도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미스터리한 산소의 순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떠한 화학 물질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게일 분화구는 약 35억 년에서 38억 년 전 운석 충돌에 의해 생긴 폭 154km의 분화구입니다. 나사의 큐리오시티 탐사선은 이 분화구 중심에 위치한 거대한 산인 샤프산 기슭에 착륙하여 2012년부터 탐사를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탐사선은 지난 3년 동안 탑재된 휴대용 분석기를 이용해 분화구 위쪽 대기의 분석을 진행해왔었습니다. 분석기는 화성의 대기 중 95%가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5%는 질소, 산소, 아르곤, 일산화탄소의 조합임을 확인했죠. 분석기는 화성에 겨울이 오면 극지방에서 이산화탄소가 얼게 되어 행성 전체의 기압이 떨어진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반대로 여름철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증발하게 되어 공기압이 다시 상승한다는 것도 발견했죠. 그리고 아르곤과 질소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양에 따라 예측 가능하게 상승하거나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소의 경우는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왔고 과학자들은 곧 혼란에 빠졌습니다. 봄과 여름의 산소 농도는 기준치보다 30%나 더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가 겨울철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죠. 나사의 고더드 우주비행센터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미스터리를 설명하기 위해 현재 고군분투하고 있는데요. 일단 매 계절마다 산소의 농도가 불규칙하게 반복된다는 사실은 대기 역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자의 분해와 같은 대기에서 발생되는 물리적 과정 등도 이를 설명하기엔 많이 부족하죠. 결국 과학자들은 이를 설명하려면 우리가 아직 알 수 없는 화학물질이나 흡수원 등이 존재해야 한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러한 퍼즐은 분화구 내의 메탄 수치가 규칙적이지 않다는 문제와도 연결되는데요. 분석기는 이전의 분석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메탄이 여름에 약 60% 증가했다가 계절에 상관없이 불규칙적으로 급락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었습니다. 미시간 대학교의 기후 및 우주과학공학과 교수인 스실 아트레아 교수는 메탄과 산소 사이에는 감질나는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교수는 이 둘과의 관계에 무언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뭔가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고 있죠. 산소와 메탄은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지질학적으로 생성될 수 있지만 과학자들은 어떠한 프로세스가 이들을 과도하게 생산해낼 수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음모론자들에게는 조금 미안한 말이지만 과학자들은 과도한 산소와 메탄은 지질학적 과정의 결과일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죠. 현재 이러한 과잉산소의 가장 가능성이 높은 공급원은 화성의 토양이라고 연구팀은 추정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화성 토양이 무엇이 이렇게 많은 양의 산소를 대기로 방출시키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